학생 여러분, 이번에는 사회계층의 측정과 세계의 사회계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계층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먼저 이제 주관적인 척도. 주관적인 척도는 본인 스스로 본인의 사회계층을 측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당신은 사회계층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해서 본인 스스로 예를 들면 뭐 상중하라고 봤을 때 이게 뭐 상류계층이냐 중산층이냐 무슨 뭐 하위계층이냐 어디에 속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학생 여러분들 집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중산층에 속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는 경향이 있답니다. 예?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중상에 해당되는 사람도 뭐 중상, 중하에 해당되는 사람도 중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간 계층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성적 척도. 명성적 척도라는 것은 무슨 평판적 척도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의 명성, 평판을 가지고 한다는 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제3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내 허남일 교수는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에 어떤 다른 제3자가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다른 제3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 허남일에 대해서 사회계층을 측정하도록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학기에 강의 듣는 교수라는 거 외에 뭐 아는 게 별로 없지요. 이제 그래서 명성적 척도는 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객관적 척도인데 객관적 척도는 단일 항목 지수와 다항목 지수로 나눕니다. 말 그대로 단일 항목이라는 것은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고 다항목 지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객관적 척도 이제 단일 항목 지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 하나, 그 사람의 직업만 가지고 사회계층을 측정한다. 또는 소득만 가지고, 교육만 가지고, 무슨 소유물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단일 항목 지수도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뭐 직업이든지 소득인지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사회계층의 좀 일부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제, 뭐 제대로 사회계층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직업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대학 교수는 직업 점수에는 되게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좀 높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교수의 어떤 수입은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이 연봉으로 따져서 1억이 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연봉 5천도 안 되는 교수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특히 공사판의 건설 근로자, 건설 근로자 그야말로 단순 노동자는 수입도 적지만은 건설 근로자들 중에서 일부 하여튼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떤 상상 이상인데
그러면 이제 직업과 소득이 뭐 안 맞는 거죠. 예? 단일 항목 지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항목 지수. 여러 개의 척도.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뭐 여러 개, 이제 2개 이상 여러 개의 척도를 결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계층에 대한 이제 뭐 측정 내지 어떤 이런 연구는 뭐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워너의 복합변수 지표, 콜맨과 레인워트의 뭐 지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통계국 어떤 SES의 어떤 뭐 지표, 홀링스 헤드의 어떤 지표, 이런 이제 뭐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 책에서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요. 보면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워너라는 사람은 이 4개의 변수를 사용을 했는데, 직업 변수와 소득 원천, 주거 형태, 주거 지역, 이 4개의 변수를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와 같이 4, 3, 3, 2의 어떤 가중치를 주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점수를 이제 1부터 뭐 전문직을 1로 하고 그 미숙련 노동자를 7로 해서 7개 등급으로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특별한 것이 뭐냐면 소득이 아니라 소득 원천입니다. 그 소득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된 재산에서 소득이 나왔으면 1,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뭐 7, 그 다음에 이제 주거 형태는 집이 얼마나 좋으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호화주택은 1, 뭐 아주 이제 형편없는 주택은 7, 뭐 이렇게 했고,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나 있는 이야기인데, 주거 지역을 변수에 넣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 사실 우리나라는 뭐 강남의 어떤 대표적인 구천이라고 하는 그 압구정동에도 아파트로 따지면은 뭐 50평, 6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 어떤 그 과거에 어떤 현대 사원 아파트로 지은 것들은 10몇 평짜리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그 한 지역에서 뭐 그야말로 이제 비싼 주택과 어떤 싼 주택이 어떤 공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미국은 대부분이 계획도시다 보니까, 도시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크다. 그래서 원어는 이렇게 이제 4가지 변수를 가중치를 두어서 계산을 해서 이것을 6개의 계층으로, 6개의 계층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맨과 레인워터는 평판에 의한,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어떤 이런 이제 뭐 변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판에 의한 측정을 해서 전체를 7개 계층으로, 지금 오른쪽에 어떤 표에 있는 것 같이 상의 상, 하의 상, 뭐 상중간, 중간 계층, 노동 계층, 하위 계층, 뭐 최하위 계층, 이렇게 7개의 계층으로 어떤 구분을 했고요. 뭐 그것들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이제 뭐 표에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고. 미국의 통계국인 SES에서는 그 사람의 소득, 교육, 직업, 소득, 교육, 직업을 3개의 변수만 가지고 하고, 여기는 이제 가중치를 안 두고 나누기 3을 해서 동일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계층도 중의 상, 중의 하 이렇게 해서 4개의 계층으로 분류를 했다.
홀링스 헤드는 직업과 교육 정도 2개 항목만 가지고 했다는 거죠. 직업과 교육의 어떤 2개 항목만 가지고 하고, 상류계층, 중상, 중간, 중의 하해서 5개의 계층으로 어떤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회계층의 측정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하고, 세계의 사회계층. 사실은 이제 미국은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국가 건설로 봐서는 200년이 조금 넘었고요. 이민의 역사를 보면 이제 하여튼 300년이 좀 넘은 이제 그런 사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좀 못 살고 왔던 하는 계층들이 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어떤 전통적인 사회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 그야말로 이제 여기 와서 전부 다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야말로 도시도 다 계획도시고 새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원어와 같은 이런 이제 이 학자들이 6개 어떤 계층으로 분류를 하긴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정해진 어떤 계층 구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는 6개의 계층으로 어떤 분류를 했는데, 상해상, 하해상, 상중, 하중, 상해하, 하해하, 이게 사실은 이제 영어식 표현이다 보니까 이런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실은 이제 거꾸로 해야 되는데, 상해상, 상해하, 중해상, 중해하, 하해상, 하해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상해상 계층은 그 지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상속 부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제 인구도 적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지역 사회에 대해서 사회봉사도 하고, 그야말로 모범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원어는 상해상 계급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해상 계층은 자수성가한 부자들, 당대의 부자가 된 사람들을 이제 여기 넣는데, 이 사람들은 과시소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소비의식이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이 상해상 계층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중 또는 중상의 계층은 이제 전문가 집단, 소위 말해서 이제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하는 이 전문가 집단이 어떤 중심이 되고, 현재 생활에 더 만족을 하고 그래 살아가는 집단이고, 중해하는 하해중은 일반적인 샐러리맨들, 봉급생활자를 여기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중해하 계층은 중해상 계층을 좀 모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제 중간 계층들은 대개 이제 그들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이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하 또는 하해상, 이건 이제 육체노동자, 인데 이 중간 이상의 어떤 계층과 어떤 하위 계층의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이성적 소비라든지 어떤 장래, 미래를 위한 소비라든지 그런 것에 좀 약하다는 거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이제 돈 벌러 나가고, 이런 이제 육체노동자. 그 다음에 이제 하해하 계층은 무직이고 어떤 공적 도움을 받는 그런 계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미국의 사회 계층은 사실은 어떻게 학자들은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은 특별한 이제 전통적인 사회 계층은 없습니다.
중국도 사실은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많이 바뀌었죠. 사회가. 과거 어떤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로 어떤 내려오던 그런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사회계층은 아주 바뀌었고, 오히려 그야말로 그 공산당이라는 공산당 계층의 어떤 신흥 부유계층 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데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어떤 뭐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했던 그 혁명을 하고 할 때는 그야말로 이제 그 당시 있던 상류계층들 부르주아 계급을 철저하게 짓밟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국이 지금 같은 경제가 경제 개발이 가능한 것은 덩쇼핑부터였습니다. 덩쇼핑은 부자가 되는 것은 명예로운 것이다 하고 부자를 숭상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대도시의 상해라든지 이런 대도시의 그야말로 신흥 부유계층과 저 시골에 아주 낙후된 못 사는 사람들 간의 빈부격차가 이제 워낙 심해져서 중국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가 참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동양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어쨌든간 일본은 동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일본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30년대에 비행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 일본과 뒤나오는 영국의 어떤 건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그 서구로 일컫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가장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나라입니다. 이 1, 2차 대전이 물론 영국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은 정작 독일, 프랑스 땅에서 많이 전쟁이 일어나서 독일, 프랑스 이쪽 유럽 대륙은 많은 피해를 봤지만 정작 영국은 그렇게 많은 피해를 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과거에 18세기, 19세기의 사회계층이 많이 남아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마지막에 원자폭탄을 맞기는 맞았지만은 일본 땅에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과거에 했던 중세시대 때 전통이든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어떤 50년대 이후에 경제가 좋아지면서 뭐 명품에 대한 그라든지 뭐 디자인 브랜드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일본에서는 순금융자산이 1억엔 뭐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서 한 10억 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뭐 부자다. 부유계층의 직업은 무슨 사업가, 의사, 대기업 경영자 뭐 이게 순이다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일본 경제가 가장 좋을 때가 아마 70년대일 겁니다. 70년대 후반, 뭐 80년대 초반, 뭐 이럴 때인데, 뭐 이제 그 이후에 90년대부터 뭐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그야말로 경제 성장이 멈추어 있는 그런 나라이죠. 영국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회계층 계급의식이 아주 강한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자 여러분들 저런 이야기 알죠? 영국의 귀족 뭐죠? 공후백자남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 귀족의 등급입니다. 아직도 영국은 여왕이
귀족들에게 이런 공작의 자귀를, 백작의 자귀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런던의 이턴 스쿨,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예? 그야말로 귀족의 자제들이 들어가는 학교죠. 그래서 아주 영국은 전통적인 이런 것이 이제 가장 많이 남아있는 유럽 나라들 중에서 물론 이제 영국도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제 과거 전통이 많이 무너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유럽 나라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남아있다. 과거에 있던 상류층, 중산층, 노동층, 3계층을 7계층으로 분화 확대했는데, 최상층의 엘리트, 확립된 중산층, 예? 기술적인 중산층, 신흥 부유 근로계층, 전통적인 노동계층, 새롭게 형성되는 서비스 근로계층,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하위층에 있던 무상계급. 그래서 최상층은 을 이제 하나로 하고, 예? 하나로 하고, 중산층을, 예? 확립된 중산층, 기술적 중산층, 신흥풍요, 중산층, 이렇게 2개로 하고, 근로계층을 3개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무상계급에 의해서 총 7계층으로 어떤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